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81살이 된 늙은 할머니죠. 세월이 참 빠르게도 흘러가네요. 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아들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제가 한창 젊은 23살의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앞날이 창창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죠. 남편은 사업 수완이 좋은 사업가였어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계속 투자를 했죠. 전 남편이 하는 일은 뭐든 잘 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게 오산이었던 걸까요? 결혼 생활을 한 지 6년 차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한창 일할 나이에 하늘이 왜 그리 야속하신지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죠.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독촉이 단숨에 저를 덮쳤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더군요.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빌려온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였던 거죠. 남편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빚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호랑이 같았죠. 당장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며 온갖 위협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제 한 몸 희생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만 걱정되는 건 어린 아들이었어요. 앞으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학비는 어떻게 될지 막막해 울기만 했죠. 그때부터 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는 게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죠. 해가 뜨면 집을 나서고 어둑어둑 해가 질 때에야 집에 돌아왔어요. 잠깐의 쉴 틈도 없이 살았죠. 갖은 꾸준히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어요. 허름한 장사도 해보고 식당 알바, 공장일, 심지어 건설 현장 막노동까지. 손발이 다 부르트고 멍들 때까지 저 자신을 혹사시켰죠. 꼬박 10년을 그렇게 쉬지 않고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겨우겨우 남편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죠. 그때쯤엔 허리는 이미 휘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도대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앞날의 희망이었던 아들 때문에 살아남았죠. 아들 녀석은 가여운 신세였던 절 무척 신경 써줬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가는지 눈치챘던 모양이에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물건을 사달라거나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죠.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아들이 처음으로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발이 자라 신발이 작아지는 바람에 발가락이 아프다면서요. 평소 같았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잘라 말했겠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이 미어지더군요. 지금껏 아들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을까?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제 눈치만 살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앞으로는 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건 무조건 사주리라 다짐했죠. 밤낮 없이 더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아들 발에 꼭 맞는 새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선물을 받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간의 고된 삶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도 전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일했어요. 굶주리고 헐벗더라도 절대 아들 학비만큼은 끊김없이 대주려 노력했죠. 대학교까지는 꼭 보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비록 아들의 다른 바람은 많이 들어주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다고 자부합니다. 아들 역시 장학금을 받아 학비 부담을 덜어주려 애썼고 과외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죠. 하지만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도 방황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의 나쁜 유혹에 빠져 술과 담배를 배웠고 급기야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지곤 했죠. 어디서 무얼 하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알 길이 없어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끝내 아들은 친구의 사채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어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급기야 사채업자들의 눈에 띄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아들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억울하고 두려워 밤마다 울었어요. 차마 아들이 그 독한 빚쟁이들의 소나기에서 시달리는 걸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사채 빚까지 모조리 떠안기로 했죠. 2억이 훌쩍 넘는 거금이었지만 한 번뿐인 자식의 앞날을 위해선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전 다시금 혼자서 사채업자들과 피 말리는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포기하고 물러설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다녔죠. 세월이 흘러 아들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을 때 전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 신혼집 한 채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평생을 고생만 시켜 미안한 마음에 이것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안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맞벌이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아기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80줄에 들어선 노구의 어린아이를 돌보라니 망설여졌지만 자식이 도움을 청하는데 싫다 할 수도 없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들 내외를 위해 떠맡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육아가 낯설고 힘들기만 했어요. 기저귀도 갈아본 적 없는데 다 늙어서 손주 기저귀를 가는 신세라니요. 그래도 차차 요령이 생기더군요. 기저귀도 능숙하게 갈고 분유도 먹이고 재우는 것도 일사천리 해냈죠. 낮에는 아기를 돌보고 밤에는 빨래와 청소,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어요. 허리가 휠듯이 아팠지만 자식 내외를 위해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외출 좀 하셨어요? 우리 아기는 봐주셨어요? 내가 나갔다 오니까 애가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기저귀도 안 갈아주시고.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맨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가 우리 애 봐주신다면서요. 근데 정작 중요한 때 자리를 비우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빨래는 왜 안 계세요? 냄새 나는 걸 그냥 두셨어요? 청소는 또 왜 이래요? 먼지가 쌓여 있는데 대충 하셨죠? 어머니, 청소 제대로 좀 하세요. 구석구석 먼지 쓸어내시고 닦으셔야죠. 설거지도 얼른 하시고. 어머니는 맨날 게으르시네요. 아기나 우리 신경 쓰면 좋겠어요. 엄마, 우리가 애를 봐달라고 해서 미안한데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좀 더 책임감 있게 애 봐주시고 집안 살림 꼼꼼히 해주세요. 우리한텐 엄마밖에 없다고요. 어머니, 우리 밥은 챙겨주시고 따로 드세요. 같이 먹기 좀 그렇네요. 솔직히 어머니 입맛에 우리가 맞출 순 없잖아요. 괜히 같이 먹다가 입맛 떨어지면 속상하니까 각자 드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샤워도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 너무 많이 쓰시네요. 좀 짧게 씻으시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오래 씻으시니까 우리 수도세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맨날 우리 아기를 보기만 하시는 건 아니죠? 좀 놀아주시고 같이 시간 보내셔야죠. 우리가 애 낳아서 어머니한테 맡겼으면 책임져 주셔야지 말이에요. 그냥 봐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엄마, 우리가 맞벌이 하는데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누가 해요? 애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 역할을 해야죠. 그게 뭐 그리 힘드세요? 어머니 계속 그러시면 안 돼요. 잠깐 돌봐달랬더니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 정도 못하실 거면 처음부터 맡기지 않았어요. 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몸 상하시면 안 돼요. 젊은 애엄마도 애 보느라 힘든데 연세 많으신 분이 애 맡으시려면 건강하셔야죠. 우리도 엄마 건강 걱정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에휴, 어머니. 진작 그렇게 하시지.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요. 우리도 바쁘고 힘든데 어머니까지 힘들다 그러시니까 스트레스 받죠. 우리 편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미안하다, 아들, 며느리. 내가 따지면 너희 부부 힘들 텐데 이해심이 부족했구나. 앞으로는 묵묵히 내 역할 다 할게. 너희가 편히 지낼 수 있게 뒷바라지 잘하마. 어머니, 고맙긴 한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시는 거 좀 자제해 주세요. 우리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애 키우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좀 끄세요. 아들 내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점점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 노력과 정성을 인정받기는커녕 날선 말들만 쏟아냈죠. 애 엄마, 할머니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걸 당연하게만 여기더군요. 아들 내외의 모진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웃어 보였어요. 힘들고 서러워도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낳고 키운 자식 며느리인데. 앞으로도 잘해줘야지. 눈물을 머금은 채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더 노력해야겠구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자. 식모 취급받는 한이 있어도 자식 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속으로 1000번도 더 다짐했죠. 내 편 하나 없는 외로운 노년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이 모진 세상 꿋꿋이 견뎌내자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견뎌내는 수밖에요, 이제는. 아들 부부 입장에서야 어쩔 수 없다 여기면서 이해해 주려 했어요. 젊은 부부가 살림에 여유가 없으니 저의 도움이 필요할 만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건 견디기 힘들더군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이래도 되나 싶어 몇 번 말해보려 했는데 툴툴거리며 나가라는 소리만 듣곤 했죠. 아들 내외 길을 살려선 안 될 것 같아 눈물 머금고 참았습니다. 한두 달이면 적응하려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어요. 아들은 제 노고는 쏙 빼놓고 집에 한 푼도 보태지 않는다며 핀잔만 주더라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건 당연한 도리라면서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명령조로 대했죠. 꼭 집에 눌러 앉은 식모 같았어요. 며칠 전 있었던 일이에요. 며느리가 오늘은 친정에 갔다 온다고 하더니 평소보다 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밤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연락 한 통 없으니 괜스레 노파심에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별일 없겠지 싶으면서도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길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 며느리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봤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온갖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갔나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지고 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새벽 1시쯤 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달려나갔죠. 며느리 얼굴을 보니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대체 어디서 술을 그렇게 마신 거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술자리가 있었다나요. 걱정된 마음에 옷가지며 화장품을 좀 챙겨주려고 며느리 방에 들어갔다가 너무 놀랐죠. 옷장을 열어보니 명품 가방에 액세서리며 브랜드 옷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산 새 가방인데 벌써 더 새로운 게 들어와 있고 구두랑 시계도 몇 개씩 늘어서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요즘 자주 사들이는 화장품도 죄다 최고급 브랜드에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걸 보니 이상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설마 며느리가 외박한다면서 돌아다니며 명품을 사고 술 마시고 다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아들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저렇게 많은 걸 살 수가 없거든요. 대체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 혹시 내가 아들 주려고 모아둔 돈까지 훔친 건 아닌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수상한 행동을 보인 지 꽤 됐더라고요. 매달 친정 간다면서 사라지곤 했는데 알고 보니 쇼핑하러 다닌 거였죠. 거기다 외출한답시고 나간 날이면 밤늦게야 들어오곤 했어요. 옷차림도 점점 화려해지더니 언제부턴가 명품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죠. 집에선 아기 봐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저더러 하루 종일 육아에 매달리라 닥달했던 며느리가 막상 자기 욕심 채우는 데는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손주 기저귀를 갈며 청소에 빨래에 허리가 끊어질 듯 집안일만 하는데 며느리는 명품 쇼핑에 술자리 즐기며 돌아다녔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연실색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버거운 살림에 파묻혀 죽어라 일만 하고 며느리는 놀고 먹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속이 뒤집혀 며느리에게 따졌죠. 친정 간다더니 뭐하러 돌아다녔냐? 어디서 돈 났냐? 왜 이렇게 사치하냐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젊은데 노는 것도 쇼핑하는 것도 당연한 거라나요. 내가 애 봐준 덕분에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면서요. 어머니 도움 덕에 행복하게 산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준 게 며느리 사치의 발판이 된 거였군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나 등쳐먹고 호의호식하면서 바람 피운 꼴이었어요. 이런 배신감에 너무 분해 눈앞이 캄캄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친정 간다며 한 달에 몇 번씩 외박하고 돌아오곤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며느리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바람난 사실을 들켰는데도 태연자약하게 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다나요. 이혼하면 그만이라는 식이었죠. 아들이 회사에선 열심히 일하느라 허리가 휘고 집에선 아기 돌보랴 며느리 뒷바라지하랴 죽어라 뛰어다녔는데 정작 아내는 바람 피우고 놀아나면서 남편 등쳐먹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너무 참담하고 억울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거리게 됐죠. 나 때문에 고생한다. 자유가 없다 투덜 때는 며느리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는 걸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족쇄처럼 여기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결국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싶어 짐을 싸서 나오기로 했죠. 아들 내외에게 모진 말을 해가며 쫓겨나듯 집을 떠나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며느리 바람난 사실에 놀라 울분을 토하는 아들의 모습도 차마 볼 수 없었고요. 이렇게 자식 내외에게 버림받고 쫓겨나 한많은 노년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평생을 자식만 위해 살았는데 늙고 병든 몸으로 이렇게 내팽개쳐지다니요. 천륜마저 버린 자식의 처사에 어찌 서글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제 신세가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합니다. 며느리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내 잘못이 없었나 자책도 들더라고요.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일까?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어찌 부모 탓으로 돌릴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저지른 잘못을 제 양육 방식 탓이라 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괜스레 죄책감이 들면서 내가 조금만 더 며느리에게 관심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며느리가 외출한다, 친정 간다 할 때 좀 더 물어보고 알아봤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의심 한 번 안 하고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던 제가 바보 같았죠. 며느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손주 기저귀를 갈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으며 혼자 눈물 짓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고된 육아에 허리도 아프고 손발도 다트는데 며느리는 호강하며 불륜을 즐기고 있었다니.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희생하는 저와 달리 며느리는 사치와 허영에 젖어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속이 뒤집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며느리의 한순간 욕망에 무참히 짓밟힌 느낌이에요. 없는 살림에 썩은 내복까지 팔아가며 자식 뒷바라지에 몸 바쳐 살아온 세월. 그런 노고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만 당했다니 억장이 무너지고 통분해요. 이 늙은 몸뚱아리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원망스럽고 분해요. 아들도 안쓰러워 눈물이 나요. 회사에선 돈 벌어오느라 밤낮 없이 일하고 집에선 애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아내는 몰래 바람 피우고 유흥을 즐기며 등쳐먹었다니.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을 텐데. 아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생각을 하니 저도 덩달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뉘우침은커녕 철벽을 치더라고요. 이혼하면 그만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나요. 불륜이 들통 나 상처받은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제 욕망에만 골몰하는 꼴이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제게 아기를 맡기려 하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을 팽개치고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 손주를 맡길 순 없잖아요. 손주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칠까봐 겁이 나는데 무슨 낯으로 또 저더러 애를 봐달라 하는 건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며느리와는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막상 아들 내외와 손주를 두고 집을 나오려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내 손주들인데.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정이 뚝 떨어진 며느리야 뭐 어떻든 상관없었지만 아들과 손주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그래도 한 집에 더는 못 살겠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며느리 면상도 보기 싫고 만날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도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 끝까지 품어줘야 하는 게 부모의 도리겠지만 이건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아직 아들 내외의 일이 어떻게 될지, 손주는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지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제 아들이 바람난 며느리와 이혼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손주가 엄마 잘못으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이에요. 하늘이 도우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이제 저는 짐을 싸서 아들 집을 떠나려 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홀로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생겼지만 이 모든 게 제 숙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아파트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병원비는 누가 대줄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하지만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진 않아요.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이 몸 바쳐 일해온 것이 저의 기쁨이었으니까요. 비록 배신당하고 쫓겨나는 신세지만 그래도 여한은 없어요. 내 자식들 위해 무던히도 살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이 고단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주저앉지 말아야겠죠. 열심히 살아온 만큼 마지막까지 떳떳하게 살다 가는 게 소원이에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가 가시지 않아 눈물이 그렁그렁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얘기가 늘상 하는 노인네 푸념으로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겐 소중한 기억이고 잊을 수 없는 상처예요. 이 아픈 사연을 털어놓고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오늘 하루도 무탈하시길 바랄게요. 그때 시절 이야기부터 자세히 해볼까요? 젊은 시절에는 두려운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창 예쁘고 활기찼던 때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죠. 저는 20대 초반에 시집을 갔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 정년기라고 해서 주변에서 빨리 시집가라고 닥달하던 때였죠.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낫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참 곱상하다고들 했어요. 그래서 중매로 소개받은 남자를 보고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말씨도 점잖고 듬직해 보이고 저 정도면 평생 날 책임져 주겠구나 싶었죠. 근데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까다로워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죠. 뭐 하고 있냐? 놀지 말고 방바닥도 닦고 거실도 닦고 화장실도 닦고 현관도 닦고 다락방도 닦고 부엌도 닦고 접시도 닦고 신발도 닦고 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시킨 일을 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날 많이 사랑해줘서 견딜만 했죠. 밤마다 꼭 안고 자려고 하고 허리가 너무 가늘어요. 밥 많이 먹어요. 라고 할 정도로 절 아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절 보고 미소 짓는 게 제일 기다려지고 좋았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애 둘을 낳아서 기르느라 육아에 전념했죠.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통통하고 예뻤어요. 눈도 크고 코도 오뚝하니 반듯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둘째도 아들인데 첫째만큼 예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밤낮으로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힘든 줄도 몰랐어요. 남편도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들 책임감 있게 돌봐줬죠. 휴일에는 꼭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나들이 가고 그랬어요. 전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죠. 그렇게 10년 정도를 살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퇴근이 늦어지고 전화를 안 받고 외박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직장일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편지가 왔어요. 여자한테서 온 건데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이게 뭐지?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퇴근하자마자 따져 물었죠. 당신 나한테 바람 피운 거 맞죠? 그 여자 누구예요? 사실대로 말해봐요. 남편이 처음엔 모른 척 하다가 결국 시인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10년을 같이 살면서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는 당신 위해서
이 고된 시집살이도 다 견뎠는데 말을 하면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악몽에서 빨리 깨고 싶다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난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그 여자랑 진지하게 살고 싶다. 이혼하자. 아이들과 집은 내가 다 가질 거니까 너는 나가. 나가서 방바닥이나 닦아. 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누가 당신 여자예요? 내가 당신 법적 아내예요. 애들 엄마라고요. 근데 당신이 날 이렇게 내쫓을 수 있어요? 이혼은 절대 안 돼요. 라고 버텼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이들도 내팽개치고 그 여자랑 살겠다고. 저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 홀로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밥은 먹어야 하는데 울음부터 터지고 아이들은 아빠 보고 싶다고 졸라대고. 근데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요? 당신 아빠가 우리 버리고 갔다고 말해야 하나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텐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간 거라고 둘러댔어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혼자 주저앉아 밤새 울기 일쑤였어요. 이렇게 살다가 난 미쳐버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근데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더라고요. 제 딸린 애들이 눈에 밟혀요. 내가 무너지면 애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에 이를 악물고 일어났죠. 그때부터 전 그냥 로봇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만 했죠. 도시락 장사도 해보고 청소부로도 뛰어보고 공장에서 일용직도 뛰었어요. 밤낮으로 몸 혹사시키면서 돈을 벌었죠. 애들 학비며 먹고 살 끼니며 겨우겨우 마련했어요. 어찌나 힘들던지 지금 생각해도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커가는 게 위안이 됐어요. 첫째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장학금도 받고 그랬죠. 둘째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고생하며 30년을 살았어요. 애들도 대학 보내고 장가도 보냈죠. 조금씩 여유도 생기고 노후도 좀 준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땅 투기 붐이 일어서 제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논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논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산값의 10배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50배가 더 올랐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 마지막에 대박이 터진 거죠. 그때 진짜 하늘한테 감사 또 감사했어요.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떼돈을 벌게 될 줄이야. 이걸로 노후도 안심이고 애들한테도 남겨줄 게 있겠구나 싶었죠. 근데 그렇게 기쁜 상황에 누가 찾아왔게요? 바로 그 못된 전 남편이 감히 찾아온 거예요. 30년 만에 절 찾아와서는 용서해줘. 화해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부터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무슨 화해를 해요? 근데도 막무가내로 빌더라고요. 마음이 변했다. 이제 널 위해 살 거야.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나이도 들고 혼자 사는 게 쓸쓸하긴 했거든요. 같이 있어줄 사람이 있음 외롭진 않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고 미워한 것도 사실 사랑이 컸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늙어서 혼자 죽기는 싫더라고요.
옛 정을 봐서 한번 용서해 주기로 한 거죠. 근데 자식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 버리고 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라면서 끝까지 절 설득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전 제 고집을 꺾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쫓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재혼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서로 노력했죠. 남편도 많이 변해서 날 정말 아껴주더라고요. 손주들도 예뻐해주고 내 옆을 지켜주는 게 고마웠어요. 근데 말이에요, 행복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돈 10억을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요. 처음엔 어디 가서 사고라도 난 줄 알고 난리가 났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사방팔방 찾아다녔는데 집에 남겨진 쪽지 한 장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했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용서해달라더니 사랑한다더니 전부 다 가식이었다는 거죠. 저에게 닥친 두 번째 배신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온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고 살아온 세월이 모두 헛된 것처럼 여겨졌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힘들게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은 재산을 한순간에 모조리 빼앗기고 사랑한다 말하던 사람에게 이토록 배신을 당하다니요. 이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 외로운 마음에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갔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다시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행동에 수상한 점이 많았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출발하고 싶어 한다고 여겼죠. 그런데 모든 게 철저한 계획 하에 벌어진 연극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못 믿을 정도로 배신하다니 말이에요.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었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리고 가슴은 비틀어지는 아픔뿐이더라고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내리시나 싶기도 하고. 그저 한없이 서글프고 비참할 뿐이었죠. 근데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노인네를 상대로 사기치고 돈 뜯어내는 악독한 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주저없이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사기 결혼이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했죠. 수십 년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빼앗겼다고 파렴치한 사기꾼을 반드시 잡아달라고 호소했어요. 주변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경찰에서 조사해보니 그 자식이 제 돈으로 별장을 짓고 젊은 여자들까지 끌어모아 흥청망청 살고 있더라고요. 호화찬란한 저택에서 온갖 유흥을 즐기는데 그 돈이 다 제 것이라니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가만둘 수가 없었죠. 당장 경찰과 함께 그 별장으로 쳐들어갔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였죠. 순식간에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혼비백산한 그 남자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그동안의 원한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쳤죠. 나이 많은 여자를 꼬드겨 돈 뜯어내고 사기 결혼으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이런 죄를 어떻게 씻을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은 얼버무리면서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너가 돈이 있는 걸 알고 접근한 건 맞지만 사랑했던 마음도 있었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정말 역겨웠어요. 당장 저리 꺼지라고 소리치며 경찰들에게 넘겼죠. 나중에 취조를 받으면서 경찰에게 들은 사실인데 그 남자가 연쇄 결혼 사기범이더라고요. 그동안 저 같은 노년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사랑을 빙자하고 결혼한 뒤 재산을 모조리 가로채는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미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 규모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사악함에 소름이 끼치고 분노가 끌어올랐죠. 이내 각지에서 피해 여성들이 줄을 이었어요. 다들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사기꾼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절로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웠죠. 어쨌든 경찰에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진술도 꼼꼼히 받고 증거 자료도 수집하고 그 남자 소유 재산도 추적하느라 분주했죠. 그 와중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덧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검사는 그 자식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중형을 구형했어요. 피해자들은 한 명 한 명 나와서 그간의 상처와 고통을 호소했죠. 그걸 지켜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재판부에서도 그 남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중형을 선고했어요. 사기혼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무려 징역 30년형이 떨어졌죠. 피고인석에서 망연자실해하는 그 자식을 보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어요. 30년 감옥 신세를 지게 생겼으니 어느 정도 죗값은 치를 테지만 제 상처까지 씻을 순 없겠죠. 하지만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진 것 같아 속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지 못하게 된 것도 다행이었고요.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남편 명의의 별장을 수리하던 인부가 깔개 속에 숨겨진 돈 뭉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잭에서 가로챈 돈 중 일부를 거기에 숨겨둔 모양이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둔 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써먹으려고 감춰둔 거였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고 살이 떨리더라고요. 당장 그 돈을 건네달라고 요구했죠. 제 피 같은 돈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근데 경찰이 오히려 그 돈을 압수해 가더니 저를 남편의 공범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갑자기 제가 피의자로 몰리게 된 거예요. 조사실에 불려가서 밤낮으로 취조를 받았어요. 남편과 짜고 돈을 빼돌렸다는 억측이 난무했죠. 이게 다 뭐요? 피해자인 제가 도리어 범인으로 지목되다니.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꿋꿋이 결백을 주장했죠. 남편과 재혼한 것도 재산을 빼앗긴 것도 모두 사기에 당한 것뿐이라고요. 순전히 피해자일 뿐이며 그 돈은 정당하게 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끈질긴 노력 끝에 경찰도 점차 제 말을 믿게 되었어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제 결백이 밝혀졌죠. 무엇보다 남편 스스로가 모든 걸 자백하면서 저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자식도 끝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시인하더라고요. 사기혼을 벌이고 돈을 갈취한 건 자기 혼자 한 일이며 아내는 철저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진술한 거죠. 마침내 그 악몽 같던 의혹이 거치고 제 결백이 입증되었어요. 강제로 빼앗겼던 돈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억울함과 분노에 떨던 심장이
조금은 평온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오랜 싸움을 끝내고 진실을 밝혀낸 저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이 저지른 범죄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저는 떳떳하게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되었죠. 비록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보상받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위안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진 게 감사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양심 선언을 하고 죄를 자백한 게 저로서는 큰 위로가 되었죠. 비록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마지막까지 참회하는 모습을 보니 가엾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겠죠. 이렇게 기나긴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저는 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으며 살 것 같았는데 어느덧 봄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두렵기도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해요. 그나저나 감옥에 처박힌 남편은 30년 동안이나 철창 신세를 져야 하겠죠. 어찌 보면 우습기도 해요. 그렇게 사기치고 떵떵거리더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커다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쩌면 하늘이 절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한 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라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려고요. 남은 인생을 악에 바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물론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 시련도 지나간 일이 되겠죠.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을 다시 찾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손주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줄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또 한 가지 마음먹은 게 있어요. 저처럼 사기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해보려고요. 법률 상담이나 심리 치료 같은 걸 지원해드리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겪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겠죠. 하늘에서 닫힌 문 대신 열린 문을 마련해 줄 거라 믿어요. 험난했던 인생길도 끝이 있듯 지금의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끔찍한 사연이었죠? 이런 얘기 늘어놓는 저도 어이가 없네요. 하지만 속 시원히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딛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저의 발걸음을 응원해주세요. 이제 저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수놓고 싶네요. 비록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빛나는 내일을 꿈꾸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삶의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겠지만 결코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돈의 소중함도 사람 마음의 복잡함도 뼈저리게 느꼈죠. 근데 그보다 더 크게 깨달은 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먼저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기금을 만들었죠.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 기금으로 법률 지원과 심리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씻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있죠. 덕분에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오세요. 또 독거노인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어요. 자식은 없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 댁에 매일 도시락을 배달해드리고 건강도 체크하고 있죠. 쓸쓸한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껴요.
그 외에도 장애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같이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누며 사는 인생,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엔 항상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가득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달려와 준 친구들이죠. 다들 열정이 가득한 청춘들이에요. 힘차게 뛰어다니는 걸 보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 절로 미소가 나와요. 얼마 전엔 그 친구들이랑 소풍을 다녀왔어요. 공원에 돗자리 펴고 도시락 먹으면서 하루 종일 얘기꽃을 피웠죠. 서로의 꿈과 고민도 나누고 응원도 해주고 오랜만에 마음껏 웃어보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혼자 쓸쓸히 늙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거든요.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요즘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매일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이랑 윷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틈틈이 아이들 이야기책도 들려주고요. 소소하지만 알찬 일상이에요.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인생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나온 날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슬픔이 채가시진 않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절 더 강인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의 평화로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긍정의 힘을 믿으며 살아갈 거예요.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준 소중한 분들과 함께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토록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정 나누시며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지난날의 상처는 이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사랑으로 채워가렵니다. 비록 먼 훗날 이별의 순간이 온다 해도 그때까지 후회 없이 꽉 채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제 인생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옆에 앉아 귀 기울여 주시니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 마음 가득 담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